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친윤 핵심 인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총선 국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일 자명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를 두고서는 김민석 의원이 속칭 사꾸라 발언을 하면서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보수의 품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에서는 상습 폭행이냐 공갈 협박이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야구 메이저리그 선수죠. 김하성 선수 논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2015년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참석한 195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되도록 1.5도씨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기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7년 만에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더 상승하고 15년 후엔 1.7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요즘에 이상기후가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기후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오늘 세계는 코너로 시작합니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파리 기후협약 실제로 이 두 가지 큰 문제, 하나는 이상기후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 이게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이었죠. 또 어제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COP COP28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 일단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번에 개최된 이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파리 협약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협약은 사실 그 이전에도 뭐 교토의정서 체제니 해서 이렇게 기후대응 체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기후대응 체제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이 파리 협약이에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놓고 이 협약에서 2.2도 이하로 낮춘다. 기후 상승폭을 이렇게 목표를 정했잖아요. 이 목표대로 얼마나 각국이 잘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모여서 점검해보는 회의가 이제 당사국 총회 COP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정상회의가 열렸고 사실 글로벌 기후 대응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기점을 그때로 잡는데 그 이래로 이번이 28차 회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COP28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소개해 주신 대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전 지구적 이행 점검 GST라 그래서 이행 사항을 얼마나 했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각국이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국가별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한 나라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라는 기구에서 이번 총회에 맞춰서 4일에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작년보다 지구 전체에서 1.1%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현재 이 탄소 배출량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미 기후 대응 체제 시작한 지 오래됐고 이 파리 협약도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럼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그 목표치를 달성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지금 성적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992년에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이 COP COP 회의가 열려서 28자 그래서 2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성적표가 지금 현재 좋지 않다.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에서 1.1%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말씀인 거죠. 자, 또 하나 이번 회의에서 이른바 손실과 피해 기금 이걸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첫 번째 의제가 점검이라면 두 번째 의제가 바로 이 기금이었는데요. 손실과 피해 기금 이렇게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재난, 기후 재앙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최대 화두가 이것을 뭐 기후 대응은 당연한 거고 기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 여기 물론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된 나라들 그동안에 탄소 배출 많이 해서 발전한 나라들이 지금 기후 재앙을 겪고 있는 나라들 오히려 덜 발전돼 있고 기후 재앙에 책임이 없는 나라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손실을 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저개발국들이 발전하면서 예전의 부국들처럼 계속해서 탄소 많이 배출하는 쪽으로 발전 노선을 잡으면 안 되니까 네. 탈탄소 쪽으로 기후 전환을 하게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7차 회의가 이집트 샤르멜셰이크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기후 손실 피해 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하고 독일이 각각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했고 일단 첫날에 내겠다라고 약속된 금액이 한 4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아주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그 아랍에미리트는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기네들 차원의 기후기금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돈 내기로 했고 유럽연합과 별개로 또 유럽국들 가운데서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등 국가 차원에서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사실 기후재앙에 굉장히 책임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액수가 한 1,750만 달러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는 비판 나오고요. 일본은 1,000만 달러 한 130억 원 정도 내놓는다는 계획이고 한국은 아직은 기금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기금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개발 국가나 또는 개도국들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돈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충분할까요? 그 기후행동 네트워크라는 데서 추산을 한 걸 보니까 개도국이 해마다 기후 재난으로 입는 손실이 한 4천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고 기후 대응을 도우려면은 연간 필요한 돈만 해도 한 1,000억 달러는 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회의에서 부자 나라들이 약속한 금액은 전체 합해서 한 7억 달러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1조 원 가까운 돈이니까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기후대응 리더십 주창하면서 이거 말고도 아마존 기금 등등 약속한 게 있고 또 한국도 돈 내라고 압박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책임은 다들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끌어가느냐 한마디로 얼마나 더 설득해서 얼마나 더 모으느냐가 문제겠죠.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나라들이 정말 발전된 나라들,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 일 수가 있겠는데 결국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들에게 집중된다. 아직 발전도 못했는데 주로 이제 세계 기후 위험 지수로 볼 때 지금 이 기후 변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국가 어떤 국가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독일의 저머너치라는 단체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 위험 지수를 보면은
2000년대 이후로 기후재난 상위 10개국이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에 홍수 심하게 났었던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 국가들 중에 하나고 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 나라들이 만든 기후 취약국 포럼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6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 55개국이 20년 동안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이 이들 전체 GDP를 합친 것의 한 20%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크게 아직 발전도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더 크다. 사실 이 나라들이 피해는 많이 입지만 정작 탄소 배출은 적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탄소 배출량만 놓고 보면은 뭐 우리 다 예상하는 대로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상위 5개국이고 그다음에 이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순입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상위 10나라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한국 포함해서 모두 다 성장하는 국가들인 거고 그래서 2010년보다 배출량이 늘어난 나라들입니다. 좀 더 긴 기간을 보면은 지난 60년 동안에 세계 전체의 1인당 GDP가 3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네. 발전을 한 거죠. 탄소 배출은 4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60년치를 놓고 보면은 부자 나라들 배출량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최빈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뿐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 COP28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합의문이 일단 이제 합의문이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퇴출하자라는 이야기가 논의는 됐는데 정작 폐막 전에 공개된 초안에는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중동 국가들이 있어 중동 국가들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입장문에 합의문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방에서는 이번 회의를 두바이에서 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의장국으로서 좀 네. 의지가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비판을 유럽국들은 많이 하지만 또 미국도 거기에 가세하는 건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미국은 그동안의 기후 대응 체제에 거의 동참도 안 했었고. 지난번 파리 협약 가입했다가 오바마 정부 때 가입했다가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그냥 다 걷어차버리지 않았나요? 예, 탈퇴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좀 다시 했는데 모르죠. 또 내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탈퇴해버리겠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합의문에서 이제 원래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라는 문구가 처음엔 있었대요. 그런데 폐막 직전에 마지막에 점검하는 자리에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느냐 그래가지고 막 일부 국가들이 뭐 항의를 하고 특히 유럽국들 중심으로 했는데 가장 반발한 쪽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제 가라앉을 판이라 그러잖아요. 태평양 섬나라들. 몰디브가 뭐 향후에 네, 몰디브,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면 이 얘기도 투발루, 나와요. 뭐 피지, 나우루 이런 나라들 다 굉장히 위험한 수익인데 이 나라들은 이건 우리에 대한 사망 진단서다 이런 정도의 합의문이면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폐막은 현지 시간 12일이었는데 폐막 때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한국 시간 오늘 낮까지 그러니까 논의를 아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중동 국가 이야기 이것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회의 앞두고 약간 뭐 꼼수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랍에미레이트가 화석연료 뭐 석유겠죠 수출을 더 늘리려고 했던 또 정황이 포착이 됐었다면서요? 그게 그 비영리 단체인 기후보고센터라는 곳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한 건데 네. 이 회의를 이용해서 그 술탄 알 자베르라고 아랍에미리트의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 있어요. 이 장관이 중국, 브라질, 독일, 이집트 등 15개 나라랑 화석연료 거래 비즈니스 미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베르라는 사람이 그냥 장관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 회사가 있어요. 그 석유 회사의 CEO도 맡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재생에너지 회사도 있어요. 거기도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뭐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인 에너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 이 콥28의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비난이 많이 나왔는데 뭐 말로는 탈탄소로 가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 수출 늘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참 비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걸프 산유국들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네. 실제로 4차 산업 이 탈탄소 분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앞서 나가는 것도 맞아요. 앞서 나가는데 문제는 앞서 나가기 위한 그 투자 자금을 화석연료를 팔아서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그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게 결국 한중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뭐 할 수도 있지만 기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사실 우리는 좀 한국의 역할부터 좀 고민해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어렵네.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병 주고 약 주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전 세계 기후 대응을 위한 노력이 COP28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르헨티나 이야기 잠깐 더 해볼까요?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 상당히 이게 뭐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개짜로도 알려져 있고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취임식 날 현지 분위기 또 이 밀레이 신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밀레이 대통령 대선 승리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어요. 사실 네. 2년 전에 자유전진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의원이 그 자기 자신하고 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 둘이 나와서 대통령, 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빅토리아 비아루엘 부통령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네. 10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안팎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 사실 뭐 좀 하나마나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뭐 대선 유세 때 뭐 전기톱 들고 나오고 뭐 이상한 행태를 참 많이 보였고 뭐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아무튼 주목을 확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이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거 표를 던진 건데 근데 지금 취임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 집권 초반에 뭐 물가 인상률이 높을 수도 있고 불경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사실 아르헨티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아르헨티나가 뭐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가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국입니다. 축구는 1등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취임식 분위기 얘기하면서 환호하는 쪽에서는 작년 월드컵 우승했을 때 분위기 같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실질 GDP도 26,500달러니까 뭐 못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 그래서 인구 10명 중에 4명은 빈곤 상태예요. 실업률도 높고요. 근데 지금 제일 큰 과제가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 뭐 연 인플레가 뭐 140%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밀레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물가가 더 급등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가격 통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자유방임과 작은 정부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고. 네. 그래서 그 취임 첫날에 일단 13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 수를 18개에서 절반으로 9개로 줄여서 완전히 뭐 작은 정부로 가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재정 균형 맞추겠다는 건데 근데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선거 때 내놨던 공약들은 그새 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GDP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의 정부 지출을 없애버리겠다. 네. 좀 극단적이죠. 했는데 이거 목표치를 뭐 5%로 뭐 벌써 낮춰 잡기는 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친미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달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는데 IMF는 자국 경제부터 먼저 안정시키라고 이렇게 또 경고도 했네요. 사실 뭐 중앙은행을 닫아버리겠다. 아르헨티나 화폐가 패소하잖아요. 네. 그거 없애고 달러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런 것에 반대해온 사람을 경제장관으로 앉혔습니다. 당장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구 IMF가 개혁을 너무 강요해서 또 많이 희생을 당한 면도 있고 투기 자본 휩쓸린 면도 있고 계속 디폴트 이런 쪽으로 가고 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IMF도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노선에서 많이 벗어나서 경제개혁이나 안정 쪽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밀레이 취임 앞두고 IMF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택해라. 그래서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 취약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밀레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네요. 네. 중국은 멀리하고 또 미국은 가까이 한다는데 바로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세계는 지금까지 구정은 국제전문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공인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도심 안쪽 집회로 통제된 곳인데요. 잠시 뒤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2,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도 집회 준비와 무대 설치 관계로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삼각지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 중입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작업 정체 일산 쪽 강변북로 마포대교 부근 1차로의 작업 여파 한남대교부터 받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기흥 부근 1, 2, 3차로를 막고 차선을 긋고 있어서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현재 동탄 분기점부터 기흥 동탄 쪽으로 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되는데 이 사이 서울시 구간인 서초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 어려움을 더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군자 분기점부터 밀리는 이유도 군자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저출산도 있고 인구 구조가 또 가구 형태의 변화도 곧잘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소식 시사본부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얼마 전에 나왔던 게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다. 그러면 이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제곱미터 12.1평 이하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지난해 연간 소득은 3,010만 원, 전체 가구 평균이 6,700만 원대니까 44% 수준입니다. 가구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인 가구면 그래도 돈이 좀 덜 들지 않을까. 뭐 교육비라든가 부양하는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이 15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가구 평균 지출의 59% 수준이었고요. 이 말인 즉슨 전체 가구하고 비교했을 때 돈은 덜 벌지만 나가는 건 또 그거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자산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감소했고요. 부채는 반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조금 여기서 그래도 희망을 찾아보자면 전년보다 연소득이 조금 늘어서 2021년보다는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는데 그렇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전년보다 6.4%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전보다 점점 이제 지원 확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수급을 받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도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급 가구 가운데 73%가 1인 가구고요. 비중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거주 비용이 늘어나고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네.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5년여 동안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되어 있던 울산 신불산 국립자연휴양림 모노레일이 결국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만드는 데에도 혈세가 들어갔는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철거 비용까지 떠안는 형국이다. 말 그대로 지자체의 무리한 네. 욕심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좀 잘 설계하고 부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신불산 모노레일이 산림청과 휴양림관리소가 20억 원을 들여서 2018년에 설치한 모노레일입니다. 그 자연휴양림을 왕복 3.5km 운행하는 구조물인데 그 휴양림 이용객도 이동을 할 수 있고 짐도 수송하려고 설치를 했었는데 정말 운행 당일 첫날에 결함이 발견이 됩니다. 첫날에요. 네. 이때 뭐 그래서 운행을 아예 못해서 그 안전 점검을 해봤더니 레일, 차량, 보안 장치 뭐 군데군데 진짜 오만 곳에서 결함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뭐 운행을 못하죠. 5년 넘게. 왜? 만들어지는 과정에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하고 보완하지는 못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또 모노레일 만들 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불산도 모노레일을 다시 다 뜯어내고 전면 재설치할지 아니면 보수 후에 일부분만 사용을 할지 뭐 이런 방안을 두고 검토를 했지만 결국에 비용 문제 등으로 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만들 때 20억 원 들였고 단 하루도 운행을 못했는데 5년을 방치한 뒤에 4억 원의 철거 비용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휴양림관리소가 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파산을 한 상태라서 네.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신불산 모노레일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들이 그 괴산에서 초대형 가마솥 기억하시죠? 사진 본 것 같아요. 네, 뭐 세계 최대 크기로 우리가 뭐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 했는데 호주에서 더 큰 게 있었고, 뭐 거제시에서도 뭐 120억 톤짜리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올해 폐기 처리되면서 이것도 또 뉴스로 많이 나왔었고요. 글쎄요, 이 모노레일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뭐 가동을 멈추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야 될지 뭐 참 그렇습니다. 예. 네. 다 이게 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일 텐데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데 사업 자금이 혈세가 세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검색어가 있다고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발표한 기대됩니다. 올해의 검색어에 한국 문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이 올해 검색어는 그냥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올해 검색량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그리고 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를 구글이 소개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또 부문이 되게 다양해요. 그중에서 레시피 부문에 비빔밥 와. 1위예요. 1위. 그래서 한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참기름에 고추장.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국내 이용자들 레시피 검색에서 비빔밥은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어요. 대신에 마늘장아찌, 굴무침, 파김치 이런 것들이 검색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비빔밥은 우리는 이제 너무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넣고 비벼서 먹으면 되는 게 비빔밥이니까. 하루 세끼 비빔밥이죠. 네, 그래서 뭔가 따로 레시피라기보다는 너무 생활이다. 그래서 이게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이용자들에서 이런 온도차도 재미있었고요. 뭐 레시피 조금만 더 보자면 2위가 스페인의 에스페토라고 해서 뭐 꼬챙이 생선 요리라고 하고, 네. 3위는 인도네시아의 파페다 중요리라고 하는데, 이게 스페인이랑 인도네시아가 다 좀 요리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죠. 스페인이 네. 특히 유명하죠. 네, 그런데 우리의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다. 네. 최고입니다. 우리의 비빔밥.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처음 추가된 뜻 검색. 올해 처음 추가된 뜻이라는 건데 잼버리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예, 조금 생소한 것도 있었고 그만큼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잼버리가 올랐으면 뉴진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예, 네. K-팝 부분에. 자, 다음 주제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는 이란의 여성 및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선정이 됐는데요. 수상자가 그런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감옥에 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상을 받고 어머니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해서
또 감동과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51살의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해서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는데 네. 기자로도 일을 했고요. 인권단체를 이끌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이란 정부의 폭압적인 사형 시행과 여성 인권 탄압에 맞서다가 투옥됐습니다. 자녀들은 이란 정권 탄압을 피해서 서방으로 망명한 상태인데 어머니를 대신해서 시상대에 쓰게 된 겁니다.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편지로 옥중에서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최근에 이란에서 이어졌던 히잡 착용 반대 시위에 대한 지지의 뜻이 담겨 있었고요. 이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비록 투옥돼 있지만 네. 저항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 여성들의 반정부 구호죠. 여성, 생명, 자유 이렇게 외치면서 이 구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이란의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좀 정신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해의 이 사자성어 결리망의인가요? 그것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에는 2024년도 내년입니다. 색깔이 선정됐습니다. 피치 퍼즈. 네. 피치 복숭아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피치 퍼즈 뭘지 좀 간략하게 내년의 네. 색깔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한 복숭아색인데 아늑함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색채라고 합니다. 이 올해의 색깔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는 이 미국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매년 색깔을 선정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각 분야에서 뭐 패션, 뷰티, 디자인 이게 한번 발표되고 나면 어디서든 이 색깔을 볼 수 있고 뭐 다이어리라든가 문구류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뭔가 유행을 선도하는 색깔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도가 나왔는데 이 원래 색채 매칭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같으면 뭐 컴퓨터가 다 그 색깔을 뽑아주니까 우리가 통일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전엔 그렇지 못해서 그 조류학자가 새 깃털을 색채를 분류할 때 요 방법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새를 보면 자연의 색깔은 원래 깃털도 되게 묘하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를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노력 덕분에 1000여 종 이상의 새에게 우리가 이것은 무슨 색깔이다. 어떤 새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배경이 있었다. 틀이군요. 이런 네. 묘함이 있는데 저는 자꾸만 피치 복숭아만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 드시고.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4839님께서 아기가 아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유, 좋은 노래 듣고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멋진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신청합니다. 간식 쿠폰도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all should let us b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털실로 떠주신 스웨터를 입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옷이나 장갑 따위를 실이나 털실로 떠서 만드는 일을 뜨개질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로 뜨거나 편직물로 지은 옷을 뜨개옷이라고 하죠. 여기서 뜨개의 두 번째 음절 개의 모음은 I, L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뜨개질이라고 똑같이 쓰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지시 뜨개질이나 해야 할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통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뜨개질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경우에는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문은 넌지시 상대방의 마음속을 떠봐야 알 수 있지, 그냥은 그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뜨개질과는 좀 다르게 뜻개질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뜻개질에서 뜻개는 동사 뜻다에 개가 결합한 말입니다. 두 번째 음절 개의 모음은 어이, 애를 쓰고요. 이것은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할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을 뜻합니다. 뜻개질을 발음나는 대로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공기가 온화해졌습니다. 지금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고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12도, 대전 대구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은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 급격히 추워지면서 토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만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남, 제주도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5에서 많게는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 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축출 작전이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내 민간인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한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배종찬의 시사본부 출연하시고 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침없이 또 분석을 해주시고 해서 기존에 듣던 평론가는 다르다. 그런 또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 분석할 만한 이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정치가 너무 좀 이게 너무 갈수록 저주화돼서 참 이게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몇몇 정치 평론가한테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 청론이 뭐 하는 것은 그래도 한 우리 정치가 좀 잘 되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귀하들도 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는가 한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평론가들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 네, 그 지경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정치 상황 또 꼬집어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최근 현안들 좀 짚어보면서 이상돈 교수의 또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3지대 신당 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 늘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신당인데 이낙연 신당이 가셔야되고 또 정의당, 진보당, 뭐 진보연대 신당,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온갖 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신당 움직임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지금 대충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두 정당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망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2016년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틈새를 뭐 저도 같이 있었던 국민의당이 굉장히 의외의 성공을 했죠. 네. 그랬는데 또 2016년 총선 후 20대 국회에서는 또 바른정당이 생겼잖아요. 대선 즈음에서. 근데 두 정당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이렇지만 과연 이 두 정당에서 이탈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니면 3당이나 4당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난 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요새 뭐 제3지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양극화 현상, 보수 뭐 진보 이렇게 그 두 정당이 좀 그래도 중간에 접합점을 갖는 이렇게 가운데가 불룩한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멀어져 가면은 그 틈새에서 있는 정당이 좀 의외에 선전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당사가 많이 줄었지만 영국의 자민당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을 갖고 그래서 보수당이 너무 보수화되면은
그게 좀 득세를 하고 또 노동당이 너무 이제 진보로 가면은 이제 그랬는데 한 이제 최근에는 뭐 의석은 줄었지만 그래도 지지도는 상당하죠. 영국의 자유민주당입니다. 네, 영국의 그 자유민주당, 자민당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독일에서 제3당으로 연립 정권을 많이 했던 독일 자민당 같은 경우죠. 지금은 이제 쇠퇴해 버렸지만은 근데 이런 것처럼 뭐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뭐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뭐 이게 주물럭거리는 거지. 뭐 철학도 없고 또 그냥 저건 안 된다 뭐 반윤이다 반명이다 가지고서 아니 그게 무슨 그게 자기들이 뭐 자기가 무슨 철학이 있어요. 무슨 방향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과연 이런 정치 세력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철학과 경험, 경륜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유권자들을 매료시킬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는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하고 이제 대학을 같이 다니고 이제 국회에 있을 때도 총리할 때는 뭐 이따가 만나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뭐 그 후보가 안 된 다음부터는 전혀 뭐 연락이 없어요. 충격이 컸는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전 그래서 좀 최근에 대통령제 국가들 보면 말이죠. 항상 좀 이력서가 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이것도 명언입니다. 이력서는 길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번번이 안 되는 게. 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던 뭐 존 맥케인이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에드먼드 머스키니 뭐 또 미트 롬니니 이런 사람들이 다 좌절돼 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바람에 타서 배란간 대통령이 돼서 다들 그 평가는 다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아들 부시나. 네, 그게 지금 대통령제가 참 그 아버지 부시 이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세한.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력서가 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너무 이력서가 너무 좋죠. 안 해본 게 없잖아 대통령 빼고서는. 네. 또 지인이시고 잘 아는 분이라서 제일 궁금한 점은 늘 지켜왔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건 확실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간복입니까? 아니 그게 제가 보긴 그래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래서 이른바 반명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누구누구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와 이렇게 끈끈하게 모여있는 일종의 좀 집단인가? 나는 그건 좀 아니고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총선이 금방 올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요. 신당이고 후보냐는 거 2월 말 3월 초 가야 이게 그렇게 되고요. 현직 의원들이 탈당하는 건 선거 앞두고 한 달 전에 탈당하지 6개월 전에 탈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그 보면 알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뭐 이게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야당 민주당은 현 대표와 직전 대표가 굉장히 흔히 말하는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나 그 직전 대표까지. 네. 송영일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체제로 과연 민주당이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더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상돈 명예교수께서 좀 아실 텐데 지금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이른바
낙준연대 일각에서는 뭐 또 낙석연대를 이야기합니다만 낙석이 떨어지는 돌이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안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낙준연대 그거는 결합이 될까요? 누가 쓰는지 모르는데 그 정치부 기자들이 뭐 기사 쓰기 위해서 클릭수 올리기 위해서 뭐 이상한 기사를 쓰고 네. 이런 거지. 나는 뭐 그럴 가능성은 뭐 희박하고 합쳐봤자 그 되지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 그 정당이 이런 것이 네. 그래도 공유하는 가치, 공유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있는 거지. 그렇게 한쪽은 누가 싫어서 한쪽은 누가 싫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그 한다고 해서 과연 정치 세력이 되겠느냐. 나는 그건 좀 회의적이죠. 그리고 뭐 맨날 언론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말하는 대로 그냥 그 뭡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받아 쓰는데 네. 그건 뭐 나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좀 아는 기자들한테 그 정치부 기자에서 그 남는 게 없을 거다. 그런 기사는 쓰고서 사람이 경험과 지식이 축적이 되냐 오직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연 뭐 이런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랄까 정치적인 뭐 생각이랄까 이런 것이 보이는데 과연 요새 뭐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과연 이들이 무슨 정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무슨 생각인지 전혀 나타난 게 없잖아요 이게. 그냥 그래서 네. 또 이렇게 해서는 뭐 과연 정치적 세력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정당을 의미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제 3당 4당이라는 건 만들기도 쉽지 않고 네.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거를 4년 끌고 가기도 쉽지 않고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걸 뭐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 결국에는 정치판을 흔들어서 뭐 새로운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그냥 역동성이 뭐 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신당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차별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철학 또 정책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자, 이 정치권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기자회견 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중진 희생혁신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책적으로 장제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출마 선언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뭐 제가 뭐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제가 보기에 어떤 정치인이 살신성인에서 불출마하는 경우는 나는 거의 없습니다. 아하. 뭔가 바깥에 말하지 어려운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나는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속사정일까요? 아니, 그건 뭐 내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알 거 없고 이제 제가 기억에 2012년에 이제 그때 박근혜 비대위 시절이죠. 그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네. 보면 그 당시 소위 좀 그 흉흉하게 돌아다니던 무슨 리스트 뭐 이런데 거론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뭐 진위에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딱 당시도 그 당시보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게 뭐 그런 걸 털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 불출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무슨 뭐 컷오프니 뭐 이런 걸 해서 뭐 전략 공천을 해서 이제 그 뭐 불편한 사람들 다 덜어내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경험 본 바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나았든가. 그게 난 그거는 전혀
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고 오히려 그 정치적 역량이 오히려 못된 좀 덜 부족한 사람들이 뭐 더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기도 제대로 못 채운 것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 뭐 이거 제가 과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바뀐 사람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도 그게 뭐 들어온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게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이 삼선 중진 의원이 탄탄하게 잘 관리해왔던 지역구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토사구팽이냐 아니면 밀실야합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민주당이 불어닥칠 친명 중진 불출마 요구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장재원 의원이 이렇게 불출마함으로써 방금 전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대표 또 다른 중진 의원의 불출마가 이어질까요? 아니 글쎄 그건 뭐 속사정을 뭐 이제 이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그 내부 사정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뭐 내가 뭐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뿐 아니라 요새 며칠 상간에 이른바 좀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 뭐 김기현 대표의 용퇴를 요구하는 뭐 사설까지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좀 언론이 그런 것까지 쓰는 건 나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바뀌어야만 총선에 해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이 그 지지도가 이렇게 좀 이러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당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 이제 임기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그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그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한테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고 뭐 당이 좀 바뀌게 보이면은 잘 되지 않을까? 난 좀 표현할 것 같으면 그냥 화장만 대충 하는 거죠, 그냥 무슨 뭐 혁신위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과연 이미 돌아선 그 유권자들 말하자면 그 중간에 좀 어느 경우는 이쪽에 어느 경우는 저쪽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다시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뭐 나는 그런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선거 특히 총선이라는 것은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그 지도부 갖다가 뭐 제멋대로 바꾸고 하다가는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니까 김기현 대표의 뭐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럼 김기현 대표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게 되는 것인데 비대위로 가게 되는 것이 총선 대비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지금 흔들리는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가야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변화가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야당은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예. 여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리더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여당의 대표가 힘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게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가 거진 다 끝나가고 그리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그 대통령이 그 다음번에 유력한 차기 후보한테 주자한테 그야말로 나를 밟고 가서 총선을 제발 이겨라. 그런 경우에나 가능한 게 아닙니까? 네. 우리가 본 게 그 87년에 대선 때 그랬고 노태우 2012년 대선 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의 어떤 쇄신이 없이 뭐 당에서
뭐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데려온다, 뭐 공간위원장은 누구 한다. 난 그거 뭐 전혀 난 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보고 또 그런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 불러오면은 뭐 온갖 사고 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도 난 그래도 선거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난 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자, 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교수님? 뭐 개인적으로야 알지만 뭐 별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네. 자,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은 이뇨한 위원장이 하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그게 좀 누가 들으면 그 말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 내키지 않으시군요. 뭐 그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도 이제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7일 이거에 이제 우리 이상돈 교수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원을 같이 하셨었나요? 그때 뭐 2012년에 뭐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처음 굉장히 젊었을 때죠. 네네.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이제 바뀌면서 비대위원을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셨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신당이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파괴력, 영향, 타격 이건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그 정당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만드는 거 쉽지 않고 만드는 거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달하고 뭐 돈도 한 몇억 원 있으면은 이렇게 그 절차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당의 영어로 파티 아닙니까? 파티입니다. 그래서 파티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같이 세력이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뭐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 난 그래서 뭐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선거가 이제 한 4개월 남았나요? 근데 뭐 좀 이게 지금 그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게 이 총선 때만 되면은 그 전까지 정당들이 뭐 좀 잘 좀 하지 않고 선거만 되면은 뭐 쇄신한다, 혁신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난리법석이죠. 난리법석이죠. 오늘 그 두 정당이 하는 거 봤잖아요. 완전히 그 위원장 완면시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래서 난 이런 식의 구태 정치가 언제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좀 우리나라 정치를 좀 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총선에 얼마나 나오려고 할지 그리고 지금 또 당의 우리 구도라는 게 다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어제는 이 당이 우세, 어제는 저 당이 우세니까.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 사람을 이제 뭐 구한다, 인재를 구한다, 뭐 그러는데 인재 영입에 박차가 가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란 말도 그 참 다른 사회에서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인재가 무슨 인재입니까? 그게. 잠깐 신인을 발굴하는 거야. 정치에 데뷔시킬 사람을 찾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냐?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 쪽에 좀 사람들이라는 것은 되게 그 무슨 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비례, 강남 3구, 영남이나 가려고 그러지 그 불확실한 위험은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소선거구제에서 이렇게 큰 부담이 있게 되면은 그 3당으로서 이렇게 지역구 당선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우리 저도 겪어봤고 그거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당시에도 훨씬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양당의 어떤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3위로서 좌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정당 시스템 뭐
경선제도를 포함한 선거제도에서 우리 정치가 나아질 수 있을까? 나는 뭐 근본적으로 좀 회의감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정치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엄청난 격돌도 예상되는데 그래도 이 교수님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계속 비대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지금의 지도부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좀 와서 총선을 관리하고 총선을 좀 진두지휘하고 공천을 관리하고 어떤 인물이 국민의힘의 지금 위기 상황을 좀 다스릴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돌이켜 보면은 2020년 총선 때에도 그 공관위원장 했던 분이 그 김영호 전 국회의장입니다. 근데 모두들 좀 의외의 공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용남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도 120 이하를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과연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쇄신한다고 해서 하면은 그냥 분란만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래서 매번 나오는 얘기가 현행의 어떤 경선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문제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도 못 고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지겹습니다. 4년마다 똑같은 게 반복하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언제까지는 난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좀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많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는데 일각에서는 공천을 좀 잘 좀 이렇게 해나갈 인물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베란간 외부에서 와서 돌아간도 모르고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처음 하게 되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 하는 게 일단 묘지 순례를 합니다. 묘지를요? 국립묘지. 현충원 가서 이제 과거 대통령 순례하고 그러는데 기자회견 몇 번 하면 다 빠져버려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정치 이런 것도 이 바탕을 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김한길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경험은 있는데 문제는 김한근 전 의원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이쪽에 국민의힘 계열의 그 깊숙한 문화와 분위기를 아는가 나는 잘 모른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평, 이거 대통령 지지도가 그냥 35%고 부정평가가 50, 60대는 대통령과 가깝게 선거를 치르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 세워놓으면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하는 선거라는 게 여당에서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야당은 무조건 비판하면 되니까 그게 쉽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국정수행 지표는 지지율은 대체로 최근에 추세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교수님. 네. 계속 그렇잖아요. 특정 조사하면 우리가 개요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35, 40%, 4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 초반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정 조사가 아니라 대체로 추세가 그렇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민주당은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도 많은 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도권 위기론도 감지됩니다. 그런데 이해찬 상임 고문
이상돈 교수께서도 잘 아는 분일 텐데 이해찬 상임 고문이 민주당은 가반이나 또 180석이냐가 가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이다. 한때는 뭐 200석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낙관론을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이해찬 고문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이해찬 고문이 뭐 바로 얼마 몇 달 그 지난번 대선 전인가에서는 뭐 20년 집권론도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뭐 교체가 됐습니다. 네, 뭐 크게 난 뭐 이렇게 비중을 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에 앞서고서 이렇게 뭐 또 통쾌하게 이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대체로 얘기하면 좀 선전하지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저기 뭡니까 그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서 서울에서는 6석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또 당내에 있는 사람이 6석이 뭐냐 4석밖에 안 된다 그러고 서로 그냥 난 도대체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은 난 처음 봐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모두 이렇게 너무 가벼워 이거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선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야말로 자숙을 하고 그야말로 근신하면서 낮은 자세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선거를 좀 해보는 건데 6석이 뭐냐 4석도 안 된다. 우리 다 망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같이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 과연 과연 대통령이 지금 리더십이 있는지 여당이 기강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난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민주당을 여쭤봤습니다. 또 다시 야당은요 그렇게 야당의 중요성은 여당보다는 덜합니다. 야당은 일단 가볍잖아요. 야당은 뭐 비판하고 공격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가 더 어렵죠. 교수님은 또 헌법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제도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건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이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면 전당대회 룰을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높이는 또 조정을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 민주당의 전통이었던 대의원제는 좀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은 늘린 이 전당대회 룰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일단 전당대회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고, 그거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말하자면은 세리머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정당 대표가 없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체를 망치는 게 그 정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때문에 맨날 그냥 정쟁의 주역이잖아 둘 다 그냥. 난 그런 면이고 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그 당 대표가 그야말로 집권당이면 그 총리고 야당이면은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의 수장이죠. 근데 영국에도 노동당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당원 위주지만은 영국의 보수당은 의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자민당도 그렇고 이렇게 평당원 그 다 모아서 그렇게 당에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국민이 뽑은 의원이 중요하죠. 의원과 뭐 당에 좀 오래 있었던 뭐 대의원들 과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당원들 좀 이렇게 좀 문화를 개방하지만은 난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보면은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의원과 그 대의원 같은 건 축소하고 그냥 모든 당원 투표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 양당의 당원이 좀 강성 당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후보 대표가 일반 국민의 대다수에 볼 때는 상당히 왼쪽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네. 교수님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중요한 선거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상당히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동원됐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하면서 비례대표가 이제 준연동형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례대표 투표제도 의석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지난번에 그 선거 개혁을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난 그것은 원상회복이 맞다고 봐요. 네, 원상회복이 맞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위성정당 이게 하고 또 이제 그 당시 그게 이제 제가 있을 때 정부 때 이건 뭐 반대나 마찬가지인 기권을 했는데 제가 뭐 기권했던가 뭐 불참했던가 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도 당시 과연 민주당의 그 주류가 이걸 찬성했느냐? 그건 그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주 그냥 그 청와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네. 공수처 이거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통과 안 시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저희 타협을 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양당이 다들 그 위성정당 그렇게 만들었고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게 나오고 아주 정치를 굉장히 퇴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상회복하는 게 나는 맞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혹시 원상회복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거대 정당의 또 잔치판이 되는 것 아니냐,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과연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한석 두 석짜리 존재 없는 뭐 그런 정당, 미니 정당이 좀 나오다가 뭐 다 합치고 다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제도 그렇게 그야말로 그 뭡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억지로 만든 거라고 이게 억지로 만든 거라서 이건 일단 이번 선거는 과거대로 하고 과연 어떤 선거나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정치가 이대로 좋으냐 더 나아가서 뭐 정부 구조가 그대로 좋으냐 하는 것은 그 나중에 그 토론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건 일단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교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참 여야 간의 소통도 하고 민생 법안 통과되는 게 중요한데 연말 전국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이 전 수사단장과 관련된 부분 등을 포함해서 세계의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목하는 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쳐지는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판단을 해 주시면. 그걸 따라서 이틀 전인가 그 어떤 신문이 사내 칼럼으로 대통령 부부의 별거를 보냈잖아요. 그게 화제 아닙니까? 그건 외부 필자가 아니라 내부 필자 그 신문사의 방향이잖아요. 네. 난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칼럼이라는 게 또 이런 신문 칼럼이라는 게 난 뭐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걸 받게 되면은 뭐 이게 하나의 시작으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온갖 자질구레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는 어떻게 복잡한 이런 거보다 그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그 뭡니까 그 법인카드 가지고서 뭐 장본거 있잖아요. 초밥 사 먹고 뭐 이런 거 그게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 이것도 사안의 그 비중보다는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이게 나쁘게 전해집니다. 이런 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큰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불거진다는 게. 난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도 없고 뭐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진퇴양난에 처해 있죠. 근데 네. 나는 뭐 거부권 이걸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은 난 그 후폭풍이 제법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를 모두 질타해 주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정말 제대로 야단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이상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기 드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옷을 꽉 끼어 입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레옹 스타일로 죄송합니다. 네. 비니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깊은 사과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대한민국의 스타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자, 골드글러브까지 수상을 하고 이루수 부문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더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이 멀티 포지션이죠. 유틸리티상을 받아서 아시아 선수로는 내야수 최초입니다. 이치로 선수가 외야수니까요. 자, 그런데 이 김하성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고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 야구 선수 키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선수인가요? 임혜동 선수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임혜동 씨는 김하성 선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 변호인 측은 아니다. 이게 참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상당히 좀 얽히고 설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예, 관련된 분은 이제 김하성 선수하고 임혜동 씨 두 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자리는 2021년 2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두 분 말고 몇 분이 더 있으셨나 봅니다. 총 5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프로야구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직이나 아니면 다른 구단과 관련된 부분. 근데 이제 시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그 방역 조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5명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술자리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격리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하성 선수의 당시의 위치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아서 그 복무 중인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병역 특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폭력이 있었든 없었든 왜 거기 있었냐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폭력이 어떤 폭력인지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임혜동 선수와의 이 문제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합의의 조항이 사비군물마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 관계 그게 2021년 2월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두 분이 김하성 씨가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시즌 중에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활동을 한 거죠. 옮겨갔습니다. 네. 근데 그 로드 매니저를 임혜동 씨가 그 소속사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잘 해결됐으니까 그럼 좋게 갔겠거니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불거져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서로 뭐 비밀 유지 요항을 어겼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임 씨는 김하성 선수가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겨서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임 씨는 김하성 씨한테 예를 들면 상습적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요. 네. 김하성 선수는 그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한 건이 있었고 비밀 유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그리고 합의금을 한 거다라고 하는 상황과 정황과 액수와 그 다음 상황이 조금 안 맞는 것인데 각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김하성 선수가 워낙 또 국민들이 또 팬분들이 자랑스러운 선수니까 무슨 일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다들 궁금한 것은 정말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선수를 때렸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폭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합의금을 전달을 해준 건지 임혜동 씨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일이 불거진 이유가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상까지 수상을 받고 또 고액의 재계약을 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혜동 씨가 더 돈을 금전적인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어떤 맞습니다. 상황이 전개되면 정확하게 그러면은 몸싸움에 폭행이 가해졌던 겁니까? 정은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SBS 보도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술자리에 있었던 그 또 다른 야구 선수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은 그겁니다. 김하성 선수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제 서로 몸싸움 비슷한 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상습 뭐 이제 그 자리에서만은 많은 뭔가 뭘 심하게 때리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둘 사이에는 서로 사과하고 좋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분도 그 좋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거액의 합의금이 4억 원이 오간 거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거는 그 당시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서로 좋게 해결됐고 거기까지는 아는 건데 합의금과 다른 것이 뭐가 있었는지는 그분은 모르는 이런 상황이 그분은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김하성 선수가 선배죠. 그렇죠. 또 1년, 임혜동 예. 선수가 후배인데 뭐 후배든 누구든 간에 때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안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어. 형 뭐 사과를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형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받아들여. 뭐 이렇게 끝날 일이 어슬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밝혀진 건 4억 원이라는 뭔가 합의금이 전해졌다. 그렇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큰 폭행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 진출하는데 뭔가 임혜동 씨에게 이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 4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고 사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다른 분의 말씀으로는 거기 있었던 분의 말씀으로는 크게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닌데 왜 그럼 4억 원을 줬느냐? 김하성 선수는 그게 아니라 폭행 때문이 아니라 방역조치 위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무마하는 형태로 준 거다라는 쪽이 김하성 선수의 주장인 거고 네. 임혜동 선수는 그게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로드 매니저로 있었을 때 상당히 그때도 미국까지도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왜 갔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거나 아니면 좀 상황이 좀 이상한데 굳이 데려갈 필요가 뭐 있었을까? 근데 이제 얘기는 그겁니다. 워낙 둘 사이는 서로 좋아했고 김하성 선수가 일자리 차원에서 데려간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좀 자리가 불편한 건 맞다. 왜냐하면 본인도 운동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맞다. 그거를 조금 그 임혜동 선수가 좀 나쁘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대우도 좀 시원치 않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요게 지금 팩트 같습니다. 네. 여전히 잘 납득이 그렇죠. 납득이 안 되지만 말씀드린 그 부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국면에서 그때 사회적 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임혜동에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임혜동만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줬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미국까지 동행을 했는데 계속 또 임혜동 씨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합의금으로 퉁쳤다라는 것도 쉽게 잘 이해는 또 안 가고. 그렇죠. 돈 때문이었냐. 예. 그러니까 임혜동 씨는 여러 가지가 합쳐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맞아왔고 대우가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임혜동 선수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아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와 관계에 있어서 임혜동 선수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렇죠. 예. 김하성 선수는 아니다. 한 번 있었고 네. 자기가 그거는 병역조치 위반 관련된 부분인 거고 자기가 호의로 미국의 로드웨이에 데려갔다. 그리고 거기서의 처우는 다소 불편했어도 전적으로 호의다. 이런 겁니다. 네. 자, 다른 보도도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선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임혜동 씨가 또 다른 메이저리그를 협박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만약에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임혜동 씨는 그러면 자신의 운동한 선배들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공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임혜동 씨는. 그죠? 김하동 선수도 거기에 당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다른 보도는 명확히 진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이번에 처벌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이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정확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네. 밝혀져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얼마 전 경찰청이 이 조직 개편과 함께 전국의 치안센터를 대거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치안센터가 우리 일반 국민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범죄들도 사실 예방하고 또 단속하는 곳이 치안센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치안센터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과거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그걸 파출소라고 했습니다. 파출소가 작은 데에 몇 군데가 있어서 경찰서 내부에 한 열대 군데 있었고 방범초소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구대란 개념으로 그러니까 경찰서와 파출소 사이에 있는 순찰차를 운영하고 3교대로 운영하는 지구대란 개념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몇 개의 파출소가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인 거고 지구대가 파출소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훨씬 더 크죠. 네. 그럼 그 파출소를 운영했던 그 공간은 일부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주간만 근무하거나 한 두세 분, 한두 분 이렇게 근무하는 이게 이제 지금 개념의 치안센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안센터를 대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다 지구대로 다 올린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큰 부분은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 있었던 묻지마 큰 폭행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형사 기동대 인력 같은 경우를 대거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들 수사하는 형사들을 거기로 빼버리면은 수사는 누가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아무래도 이 지구대의 어떤 치안센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두세 사람 나가 있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 갖고 거기서 좀 인원을 좀 추려 갖고 기동대로 보내거나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동네 주변의 파출소에 경찰이 없다, 통합이 돼버렸다, 치안센터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정말 읍면동에도 치안센터가 없는 곳도 생긴다. 이런 부작용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 저게 맞아. 들깨 도둑, 뭐 고추 도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순찰차가 와도 한 30분.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갖고 경찰을 줄이는다는 그 명분은 그런 공간에 농촌의 이런 어촌 공간에는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치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공간에 인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도시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적절한 치안 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효율성을 따져갖고 다 모아두는 것이 그게 좋은 적절한 방책일까? 이거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경찰 나름대로의 또 재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멀리서 야심한 밤에 파출소의 불빛만 봐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와중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경찰청이 1년의 예산이 정해져 있죠. 네. 물론 거기에 예비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초과 근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형사로 근무해봤고 그랬지만은 일근 6시 딱 끝난다고 해돈 수사 저 가겠습니다. 칼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나중에 내일 다시 와서 9시 수사를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죠. 지금 급하니까. 그 시간이 초과 근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라고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그걸 이미 다 소진했다고 12월 1월에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수사하지 말라. 이건 사실은 이상하죠. 그러면은 경찰 수당을 근무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른데 어떤 예산이나 예비 예산을 어떻게 해서는 해갖고 좀 해라고 하는 것이 맞지. 불필요한 초과 근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필요한 초과 근무라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른바 이제 시간 내에 뭐 일을 끝내라. 뭐 이렇게 이 얘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형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찰 수뇌부와 일선 형사를 소통을 좀 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게 어떻게 지시로 일방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죠. 한편으로는 경찰들도 전역이 있는 사항 워라밸을 원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를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경찰에 맞는 초과 근무라든가 예산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 프로파일러께서 힘을 주시는 걸 보니까 경찰 재직 시절에 초과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엄청 했죠. 저 이렇게 된 것이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시사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편성에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잘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